2020년 9월 오늘 가져온 책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작가 김수현, 그림 모두 김수현 씨입니다. 소제목: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작가 4년 만의 신작. 어떤 순간에도 만만하지 않은 평화주의자가 될 것. 복잡한 관계 속에서 편하게 살기 위한 매뉴얼. 어설픈 악당부터 뿌띠 또라이까지. 세상은 조금만 방심하면 훅 하고 나를 위협해오는 인간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쩔쩔맨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조차 상처를 주고받으며 후회를 반복한다. 왜 우리는 서로 아끼고 보듬어줘도 모자란 사람들의 가슴만 그렇게 우벼파고 정작 단호해야 할 사람에겐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 정확한 표현으로 나를 지키면서도 사소한 일에는 날 세우지 않는 조금 더 다정한 사람이 될 순 없을까? 어떻게 해야 나답게 편안하게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책. 작가 김수현.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사람. 밝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 미술학원에 다닌 적은 없지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문과와 디자인 중간쯤에 있다가 지금은 일러스트를 그리고 글을 쓴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펴냈다. 프롤로그. 균형을 찾기로 했습니다. 사실 내게 인간관계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다른 고민들이 내 삶에 꽉 차 있었을 뿐 아니라 관계에 꽤 자신이 있었다. 그건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이었고, 무리하지 않도록 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그 자신이 깨지기 시작했다. 내가 완벽하게 신뢰했던 관계를 상대는 전혀 다르게 여기고 있었고, 새로 시작한 연애는 마음을 잘 다루는 줄 알았던 나의 옹졸한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놓친 걸까? 나는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관계의 확신에 차 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다 깨달은 건 관계를 자신한 것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사실이었다. 상대가 감춘 속마음을 알 수는 없고, 내겐 일상적인 행동이 누군가에게 무례일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흠없는 인격을 가지지도 못했다. 그걸 인정한다는 건 불편하고 슬픈 일이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자신 있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관계에 대한 자신이 사라지고 나서야 상대의 마음을 더 주의 깊게 물을 수 있었고, 내 행동을 찬찬히 돌아볼 수 있었고, 상대에게도 조금 더 관대할 수 있었다. 나는 관계에 대한 자신을 되찾는 대신에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그 불완전함을 안고 살아가기 위해 균형을 찾아야 했다. 나와 관계 사이의 균형, 신뢰와 불신 사이의 균형, 경계와 허용치 사이의 균형, 혼자의 외로움과 관계의 괴로움 사이의 균형. 수많은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찾기 위하여 조금 더 유연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한다. 이건 관계에 대한 책이자 균형에 관한 책이다. 마음과 관계에 대해 배우며 어떻게 관계를 맺고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를 사랑해야 하는지 오랜 고민의 결과를 담았다. 나는 여전히 관계에 자신은 없지만 조금 덜 애쓰게 되었고 조금 더 편안해졌다.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상처 입었던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조금 더 나답게 관계 맺을 수 있기를.
소제목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요즘 힙하다는 음식점에 갔다. 칼로 가르면 계란이 흐르는 신기한 오믈렛이었는데 직원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힙한 것들에는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것. 그 모습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서글퍼지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 애쓰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은 없었다.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으며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다. 좋아 보이는 건 쉽지만 진짜 좋은 건 별개 문제고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는 못한다. 물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진만 찍다가 정작 카메라 렌즈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아닐까?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한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관람객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플러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소제목 로망의 개인적 취향. 몇 년 전 어떤 블로그 글을 읽다가 발리에서 홀로 살아보기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 여유롭게 지내며 명상하고 글을 쓰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 상상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은가? 나는 오랜 로망을 실현하고자 2주 일정으로 발리에 갔다. 발리는 생각대로 좋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운전을 못하는 탓이 컸는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발리에서 스쿠터를 못하니 동선이 짧아졌고 카페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여기가 발리인지 집 앞 스타벅스인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았다. 혼자서만 지내는 낭만도 점점 청승이 되었다. 바랐던 로망과는 달리 유배지에 온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을 느낀 나는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나는 함께하는 여행이 더 즐겁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일정이 가장 좋으며 일은 집 앞 독서실에서 제일 잘 된다. 같은 지하철 칸에서도 춥다와 덥다는 불만이 같이 나오듯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다. 누군가는 긴 여행에서 여유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짧은 여행에서 설렘을 느끼고 누군가는 회사 밖에서 떨림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누군가는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에 활력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혼자일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여행을 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르는 방식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로망과 누군가의 기쁨을 흉내내는 게 아닌 나의 로망과 나의 기쁨을 알아가자. 그게 우리가 조금 더 나답게 행복해지는 법이다. 플러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다워지는 길을 아는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
소제목 아무 말 대잔치에 흔들리지 말 것. 회사를 그만두고 책을 준비할 당시 엄마의 지인이 엄마에게 수연이 정신 차리고 회사나 다니라고 해 라는 이야기를 했다. 애정 없는 충고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지만 일단 진지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다. 하나, 나는 정신을 못 차렸는가? 아니, 당시 나는 지난 몇 년 중 가장 제정신이었다. 회사를 다니지 않을 뿐 생계도 내 힘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고 있었다. 둘, 그 이야기를 따를 이유가 있는가? 글쎄,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내 롤모델이 아니었다. 나는 그분의 삶을 따르고 싶지도 않았고 의견을 구한 적도 없다. 많은 이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이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고 때론 행복하지 않은 사람조차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보다 놀라운 건 우리가 그런 말에 자주 상처받고 흔들린다는 점이다. 타인의 충고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도 있지만 충고도 하나의 의견일 뿐 언제나 진실인 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가짜 뉴스와 선동을 감별하기 위해 확인할 것은 언제나 첫째는 근거요, 둘째는 출처다. 충고에 편협한 진실만 담겨 있다면, 근거도 애정도 없는 참견이라면,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삶에 어떤 권위도 고난도 없는 이에게 심사위원의 자리를 내줄 필요는 없다. 플러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헐뜯는다. 푸아수아 드라 로슈프코. 소제목, 제 인생은 특별하지 않지만 소중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어떤 독자가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다는 그녀는 강연을 잘 들었다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나에게 오더니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자신의 책에 충분히 예쁘다 라고 적어줄 수 있냐는 거였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충분히 예뻤고 그런 말을 해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말의 유효기간이 며칠이나 될 수 있을까?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했던 그녀는 타인의 칭찬과 따뜻한 시선을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는 듯한 착각을 느꼈을 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렇게 묻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떻지?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늘 달라질 수밖에 없고 타인의 시선에 위탁된 자존감은 금세 사라져버리니 결국 쪼그라든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잠깐 다녔던 회사에는 그야말로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다. 5개 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의 제자도 있었다. 그에 비해 나는 너무 평범해서 늘 쭈구리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별난 마음이었다. 당시에 나는 인기 있는 작가도 아니었고 SNS에서 글을 공유해 좋은 반응을 얻은 것도 아니었으며 나조차도 내 재능을 특별하거나 뛰어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이 소중했고 남들보다 우월하진 않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이 내게 있다고 믿었다. 특별한 것과 소중한 것은 다르다.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이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여서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주어 소중해지는 것처럼 내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존감은 채워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이라 착각하곤 하지만 자존감은 특별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현실을 잊게 하는 마취죄가 아닌 현실에 발을 딛게 하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진짜 자존감을 이야기해야 한다. 나 역시도 이 말이 참 오래 걸렸지만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과 무력감, 초라함을 느낀다. 건강한 자존감이란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소제목, 신세도 좀 지고 삽시다. 나는 신세 지는 걸 잘 못 견디는 인간이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부탁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비치는 마음을 갖느니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게 마음 편했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도움을 구하지는 않는 것을 내심 떳떳하게 여기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회사에 다닐 때 늦게까지 외근을 해서 다른 팀 선배 차를 얻어 탄 적이 있었다. 그때 다른 동료는 집까지 데려달라고 조르기도 했지만 나는 미안해하며 한사코 근처에서 내렸다. 그때 선배는 내게 그러면 가까워지기도 힘들어 라는 말을 했다. 패기지지 않고 신세지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상대는 나에게 거리감을 느낄 뿐이었다. 그러면 대체 나는 왜 그렇게 신세지는 걸 못 견딜까? 사실 신세지지 않는다는 떳떳함과 자부심 뒤에는 도움받지 못한 순간에 대한 미움과 혼자 감당해온 시간에 대한 연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테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는 마음은 타인과 닿지 못하게 했고 스스로를 고단하게 했다.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백이가 찬숙에게 아들 필구를 잠깐 맡아줄 수 있냐고 묻자 찬숙은 이렇게 말한다. 그 소리 하는데 뭘 그렇게 애를 쓰고 있냐? 네가 필구를 맡겨야 나도 중기를 맡기지 않겠니? 사람이 엉기고 치대고 염치 없고 그래야 정도 드는 거라고. 맞다. 엉기고 치대고 살아야 정도 들고 부탁도 자꾸 해봐야 쉬워진다. 어쩌면 당신도 오랜 시간을 낯선 섬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버텨왔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제 신세 좀 지고 살자.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쁨을 누군가에겐 주자. 겁먹지 않고 주변에 손을 내밀고 나 역시 상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 우리 삶은 더 풍요로워진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겐 도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플러스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레프 톨스토이. 소제목 고독은 각자의 목. 나는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라는 말을 싫어한다. 너무 냉소적이고 방어적인 표현이라 그렇다.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라는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고 싶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혼자가 아닐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어느 순간엔 혼자가 된다는 사실이었다. 옆에 누군가가 있건 없건, 잠자리에 눕는 순간, 길을 걷는 순간, 밥을 먹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혼자인 순간과 마주하고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이 마음의 싱크홀은 동호회 15개에 가입해도 애인 7명을 동시에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관계가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겐 혼자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계로는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 고독이 있는 것이다. 혼자의 영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인 관계를 꿈꾸기도 하고 인생은 결국 혼자고
인맥보단 치맥이라며 관계를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방을 아무리 먹어도 단백질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근원적 고독으로 인한 허기와 결핍은 타인과의 관계로 채워질 수 없고 고독으로부터 도망친다 해도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관계를 통해 기쁨을 찾으면서도 혼자 영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며 혼자를 채우는 법을 알아가야 한다. 어차피 혼자라며 쓸쓸해하지도 나만 외로울 거라 착각하지도 말자.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도 각자의 고독을 이겨내고 있다. 소제목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쇠고기는 없다. 나에겐 도저히 내 책을 읽지 못하겠다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다. 뭐 가족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알게 되는 것 같다나? 이번에도 안 읽을 것 같으니 적어보자면 나이 차이도 많고 동생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 종종 용돈을 주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서 주곤 했다. 그런데 하루는 동생이 사실 예전엔 부담스러웠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꼭 고맙지? 라고 물었는데 고맙기는 하지만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라는 생각도 했다고.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보기에 겨워 하는 말이 이런 걸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동생은 정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나는 고맙지 라는 말 뒤에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해 라는 말을 꼭 덧붙였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동생에게 바라는 것 없이 호의를 베풀었다 생각했지만 나도 모르게 조건을 붙였고 그게 동생에게 부담이 됐던 거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호의였을까? 호의는 돼지고기까지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는 말처럼 희생을 동반하는 지나친 호의에는 이유가 붙는다. 물론 희생이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조건이 붙으면 공짜 휴대폰에 따라붙는 수많은 약정처럼 희생은 강요가 될 수 있고 후원과 청탁이 다르듯 조건이 붙은 선심은 욕심이 된다. 돌아오지 않는 보상에 상대를 원망하게 된다면 나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다면 상대에게 희생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찾으려 한다면 동의를 구한 적 없는 희생은 멈춰야 한다. 상대는 처음부터 바란 적이 없을지도 모르니 조건을 붙이지 않을 만큼의 호의면 충분하다. 채무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순간이다. 플러스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친절해지려 노력하는 것이다. 윌터 베젓 관계의 황금률 책이 사랑을 받자 나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다. 그러다 문득 책이 잘 돼서 잘난 척하다고 느낄까 걱정되었다. 그럼 밥 같은 건 사지 말고 내색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혹시 책도 잘 됐는데 치사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그것도 아니면 책은 잘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선 힘든 점도 많다고 말해볼까 고민도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책도 잘 됐는데 엄살 떤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다. 미친 것 같겠지만 몇 달 동안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벌어졌던 생각이다. 나는 때때로 관계에서 실패할 때마다 열심히 노력하면 더는 관계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 잘못을 곱씹으며 경우의 수를 고민했고 상대의 속마음을 염려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관계가 점점 부담되었다. 그저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이 아주 작고 초라해졌다.
나는 늘 나 자신이 흐려지면 안 된다고 말해왔음에도 타인의 마음을 염려하느라 내가 흐려지고 있는 걸 잊고 있었다. 결코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진실,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진실을 나는 받아들여야 했다. 세상에는 아무리 애써도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하고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의도치 않게 적이 생기기도 하며 때론 누구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한다. 인간관계에 완벽한 답은 없고 답이 없는 문제에 답을 찾으려 하면 마음만 병들 뿐이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찾은 최선은 이렇게 쑥스러운 고민을 털어놓는 것, 좋은 관계로 남고 싶다는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노력하되 내가 흐려지지 않을 때까지. 그게 내가 아는 관계의 황금률이다. 플러스 일방적인 노력으로 지탱되는 관계는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단단한 관계는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소제목 일상을 견딘다는 것. 대학 시절 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화장실에 물때를 보고 어떻게 집 화장실에 물때가 있지? 하며 놀란 적이 있다. 그때 놀란 이유는 내가 화장실 청소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해본 적이 없어서였는데 언제나 물때가 생기기 전 엄마가 청소를 해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서 말끔히 세탁된 옷을 입었으며 밥솥엔 항상 밥이 있었다. 내게는 늘 당연했던 그 일상에는 엄마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알았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늘 이런 식이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지루하고도 고된 일이지만 겉으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에 쉽게 간과된다. 하지만 그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물때가 생기고 더러운 옷이 쌓이고 바닥엔 발을 디딜 곳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의 공간은 금세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산다는 건 역시 집안일을 하는 것과 같아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을 돌봐야 한다. 어떤 이는 피곤한 아침을 견디며 출근했고 어떤 이는 고단한 하루를 버텨냈으며 어떤 이는 가족을 돌봤고 아이에게 삶을 주었다. 만약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살아내는 걸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살아간다는 건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힘겨웠던 순간들과 버거웠던 감정들은 이미 온 힘을 다해 삶을 지켜낸 증거다. 그래서 나는 수고했다는 그 평범한 인사가 그렇게도 좋았다. 주저앉지 않기 위해 애써온 당신에게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무게를 담아 한 번쯤 꼭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은 그대의 최선이자 성취다. 사느라 너무나도 애썼다. 그리고 잘 버텼다. 정말 수고했다. 뿌띠 또라이에게 관대할 것.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일이다. 나는 미운 마음이 생기면 감추질 못했고 드러난 미움은 늘 가속도가 붙었다. 지나고 보면 사소했던 일들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건 상대도 힘들 뿐더러 내게도 늘 노동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가르고 마음을 낭비하게 했으며 화해도 사과도 못한 채 끝나버린 관계들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누군가를 밉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을 감추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니 애초에 미움은 최대한 보류하려 한다. 이렇게 한 마리 비둘기같이 살아보니 사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 가십에 불려 다닐 필요도 없고 미워하는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얼마나 가뿐한 삶인가. 물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다시 또 누군가가 미워지려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뉴스의 사회면을 떠올리는데 사탄도 스승의 은혜를 부를 것 같은 흉악범들을 생각하노라면 가끔 속보이는 이기적인 사람들, 약간의 허언증이 있거나 무례한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는 뿌띠 또라이가 아닐까 하는 여유와 자비심이 나온다고 할까?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살며 마주치는 모든 또라이를 미워할 수는 없다. 그러니 미움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말자. 일상의 뿌띠 또라이들에겐 자비를, 당신에겐 평화를. 소제목, 어쨌거나 똥은 피하고 봅시다. 친구의 회사 상사는 내가 보기엔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 한파와 폭염 사이의 온도차를 보이며 계약직 직원의 인사는 잘 받지도 않고 계약직 주제에 같은 개소리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진상과 꼰대의 혼종이랄까? 이 정도 강적이야 흔치는 않겠지만 살다 보면 막말머신과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일들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단연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일이다. 똥은 더러워서 피하든 무서워서 피하든 일단 피하는 게 최선이고 마음에 상처가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상처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더 좋다. 내 경우에는 상대에 따라서 표정이 바뀌는 사람들 앞에서 외모나 개인의 신상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목적이 있는 순간에만 세상 다정해지는 사람들과는 가까워지면 나만 할 멘탈이 없기에 애초에 거리를 둔다. 제 아무리 막말머신이라 해도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해코지하기는 어렵듯 받아줄 것 같은 상대, 자신의 영역에 있는 상대에게만 유독 막말하는 법이다. 그런 이들에게는 그들의 인정 욕구를 약간은 채워주면서도 정중함을 담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대하면 상대 역시 내게는 막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막말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님을 상대도 느끼는 거다. 현실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건 어렵다 해도 정서적인 거리를 지키는 건 언제나 중요하다. 예를 들면 타인을 자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은 일종의 자기애성 인격장애로 볼 수 있다. 이들이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전술은 종잡을 수 없는 칭찬과 비난 또는 침묵인데 이들의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면 비율을 맞추려 쩔쩔매게 되고 결국 비난 또는